자, 실제 문제에서 여러분들 이 배점은 제가 임의로 했지만 실제 배점 기준하고 크게 차이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점, 어떤 긴급체포의 어떤 적법성에 대한 것, 그리고 양자로 나누어 보자라고 했고, 여러분 긴급체포의 요건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썼을 수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쓰기 때문에 조금 양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긴급체포의 적법성, 중상 필긴, 범죄의 중대성, 사형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고, 범죄 혐의의 상당성, 객관적 혐의, 보통 이 정도까지 쓰는데 10점짜리고 너무 내용이 없어서 무죄 추정을 깨뜨릴 만한 고도의 개연성 이렇게 얘기를 했고, 체포의 필요성은 즉 구속사유 뭐 이런 표현 써도 좋고요.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 그리고 긴급성, 피의자를 우연히 만난 경우와 같이 영장을 청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또한 미란다 원칙도 풀어서 미란다 원칙 고지했다고 했지만 풀었었어요. 그래서 피의사실, 체포 이후 변호인 선임권, 변명의 기회 부여까지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표현들을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데 쓰게 되면 추가 점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긴급행위이기 때문에 사후에 밝혀진 사정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수사 주체의 입장에서 보아서, 그리고 상당한 재량이 인정돼야 된다, 이런 표현을 집어넣었어요. 이거 빠져도 다른 쪽에서 양 채우면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긴급체포에 그래서 적법성과 관련해 가지고 통신매체 이용음란의 경우는 조문을 준 이유가 있죠. 2년 이하, 바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다. 중대성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는데 통신매체 이용음란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일단 긴급체포의 대상 자체가 아니고 이건 긴급체포할 수가 없고요. 반면에 카메라 대응 이용 촬영죄 같은 경우 법정형 7년이고요. 그 다음에 주거지와 직장을 탐문했지만 소재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 또 우연히 발견했다. 그래서 체포의 필요성,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와 긴급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미란다 원칙까지 고지는 했지만 범죄 혐의의 상당성, 즉 객관적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이 없다라는 점 정도까지만 지적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걸 전제로 적법하다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가고, 이제 2번이 이번 시험에 당락을 가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객관식을 보니까 객관식이 다소간 하락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년보다 객관식이 하락을 하고, 주관식 같은 경우는 사실 점수가 일단은 단문 2번, 그 다음에 사례 2번과 3번에서 편차가 많이 날 걸로 보이는데, 특히나 이 단문 2번에서는 많게는 적게 점수를 주면 5점, 많게 주면 20점까지 가장 격차가 많이 나서 이번에 시험의 승패를 가를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장 없이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은 영장주의 예외 규정이 문제되고, BCD에 대한 추가 자료 확보와 관련해서는 바로 이런 압수의 효력이 구체적 정보 어디까지 미치느냐, 이런 문제로 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휴대폰 압수의 적법성에서 이제 영장주의 예외에 근거해서 수사 단계에 이루어진 강제 압수이기 때문에 강제 압수이고 체포 현장 범죄 장소가 아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17조 1항 하나만 문제가 돼서 가볍게 조문 하나 쓰고, 그래서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 24시간 내에 압수, 이제 사후 영장을 또 청구하는 것이 돼 있는데, 시간도 보니까 한 12시간 30분, 24시간, 뭐 긴급성 특별한 문제도 없고요. 그런데 이제 혐의와 관련돼서 일단은 장소적 제한은 하나의 논점이죠. 그래서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 특히 보관, 소지는 몸에 휴대하는 거, 보관은 소지는 안 해도 예를 들면 내 차를 주차장에 두는 것도 보관이 되죠. 조금 벌어지고, 무엇보다도 소유물은 장소적 제한이 없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장소적 제한이 없고, 판례도 체포 현장 범죄 장소가 아닌 피의자의 주거지에 대해서도 압수가 가능하다고 봤는데, 바로 체포 현장 범죄 장소가 아닌 의뢰집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거, 이거 장소적 제한에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내려가서 바로 압수 대상물이에요. 압수 대상물의 명문 규정이 없어서 학설은 다 빼버렸어요. 혐의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된다. 어떤 혐의와 관련되어 있지 않아도 넓게 어떤 특정 범죄와 관련된 것들이면 넓게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대립되는데, 영장주의 예외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혐의와 관련된 부분에서만 압수를 할 수 있다고 보고,
215조가 요구하는 피의 사건과의 관련성, 그리고 판례도 긴급체포 사유로 된 범죄사실 수사의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증거물 몰수물만 대상이 된다라고 했는데, 바로 설문에서 긴급체포 사유로 된 혐의와 관련된 일부만 압수한 게 아니라 전체를 압수했기 때문에 이것은 혐의를 벗어나는 부분을 압수했다.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한다. 그래서 그러면 전체를 압수한 것에 대해서 적법성을 또 따져봐야 되죠. 그래서 휴대폰 전체를 압수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우리 이미 제출, 전원합의체에서 이미 제출 사건에서 원래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 사유로 된 혐의와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로 출력하거나 일부 출력, 일부 복제, 수사기관이 휴대한 정보 저장 매체로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정보 저장 매체 하드디스크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 이미징 형태로 반출하는 것은 일부 복제 출력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어야 된다. 이거 중요한 얘기고요. 그런데 설문에서는 어때요? 비밀 긴급히 압수하는 과정이고, 일단은 첫 번째 준비해오기도 만만치 않고, 물론 이것은 긴급 체포하고 다음날 아침에 갔기 때문에 뭐 사전 준비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도 반론이 가능해요. 그러나 무엇보다 요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복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선별, 뭐 또 긴급 압수 현장에서 선별 복제하는 것도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를 압수한 것은 적법하다. 그래서 휴대폰 전체에 대한 압수는 217조 1화. 야간 아니에요. 체포를 야간에 했지 압수는 10시에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최근에 보는 것들은 휴대폰을 이미 제출받았다, 휴대폰을 압수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피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제출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피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고 피의자가 명시적으로 전체라고 한다면 전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피의자 아닌 자의 이미 제출 같은 경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혐의와 관련된 것만으로 한정된다고 얘기를 했고, 근데 여기서 다른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강제로 압수했잖아요. 그래서 영장주의의 중요성, 영장에 따른 압수에 있어서 효력 범위는 영장에 기재된 사실과 그와 관련된 범죄 사실에만 미치고 별건 수색과 별건 압수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한편 영장주의 예외 규정은 엄격히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범죄 장소에서 압수해서 사후에 영장이 발부되어도 하자치유 안 된다는 판례 있었죠. 이렇게 영장주의 예외 규정은 하자치유가 안 돼요. 앞선 이미 제출물 압수에 대한 최근 전원합의체 판례도 별건을 압수한 다음에 사후 영장을 받았는데 하자치유가 안 된다고 봤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압수의 효력이 무관 정보에 안 미친다면 사후 영장 받았다, 청구해서 발부받았다 하더라도 하자치유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혐의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얘기는 아마 못 쓰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판례가 일단 얘기하는 것은, 혐의와 관련된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 사실관계, 그 범죄에 대한 것 이외에 어떤 동기나 경위, 시간, 장소, 방법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로 쓸 수는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단순히 동종, 유사범행, 이건 안 된다라고 봤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각주에서 설명한 부분이 좀 있는데요. 각주에서 설명한 부분은 이 혐의와의 관련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혐의와의 관련성에 있어서 한번 각주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바로 이 부분. 바로 이미 제출과 관련해서 혐의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무관 정보를 출력한 사안, 사후 영장 받지 않아도 하자치유 안 된다는 얘기도 해놨고, 또 혐의와의 관련성은 여러분들이 이거 좀 심화입니다. 이걸 이제 앞으로 질문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사전 영장의 경우와 사후 영장의 경우를 좀 달리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걸 고려해서 출제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문제 출제하는 과정에서 이건 사후 영장, 즉 긴급압수라는 특성을 고려를 분명히 했겠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사실 사전영장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가 딱 특정이 되고 영장에 또 압수의 범위도 특정이 돼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 등에 대해서 압수 대상으로 딱 명시를 해놓으면 그 부분까지 가능하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러나 영장주의 예외 규정은 엄격히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 최소한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위쪽에 조금 덜 보여졌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라든지 여기 계속 이어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라든지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그다음 통신매체 이용 음란은 일단 상습범 가중 처벌 규정도 없고요. 또한 양자는 별개의 행위로서 제가 앞에서 설명한 거 기본 관계도 동일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또 유사 판례 여기 제가 말한 전화라비체 판례에서 이거죠. 피해자가 이미 제출한 소유의 휴대전화 2대에 대해서 그와 관련해서 동종범행 2명에 대한 동종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인데 그걸 발견하고 그 사진을 발견하고 이를 복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피해자 및 범행에 이용한 전화기도 다르고 뭐 시점도 다르고 또 동기가 된 혐의 사실 2004 똑같은 죄명인데도 2004년 14년 범죄와 또 다른 범죄다. 이 이미 제출한 범죄와 다른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사전영장 없이 추적한 이상 증거 능력이 없고 나중에 사후영장을 발부받아도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판례는 이미 제출이고 우리 사례는 217조 1항. 그러니까 우리 문제를 정말 고도로 계산해서 문제가 된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바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긴급 체포된 갑에 대해서 217조 1항에 따른 휴대폰 압수 절차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압수의 효력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만 미치고 무관 정보인 BCD에 대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 B나 C, D에 대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고 그 동기나 경위를 입증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사실 상습범 처벌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습성범으로 처벌된다 손치더라도 상습성을 인정하더라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상습과 여기 나오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상습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 문제를 내려서 이제 보면은 A에 대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는 아마 출제 과정에서 분명히 논란이 됐을 거예요. A를 집어넣었다가 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아직 판례가 나와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분명히 긴급체포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근데 분명히 미란다 원칙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도 고지했을 거예요. 그러나 긴급체포에 따른 압수의 범위로 가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한 사람 A에 대한 범죄를 입증하는 정황 증거, 동기 뭐 이런 것들을 입증하는 거 관련성, 피의 사건에 따라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피해자 고소한 A에 대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A에 대해서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에 대한 수사도 진행됐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동기 수단, 정황 증거가 된다고 볼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논란 끝에 문제에서 A를 지운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지웠어요. 쓰지 말라고 BCD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BCD에 대한 게 무관 정보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무관 정보로 기재를 했으면 그거 발견 시 어떤 조치? 이건 잘 알잖아요. 바로 이렇게 탐색, 복제 출력하는 과정에서도 참여권도 보장하고 뭐 압수 목록도 교부하고 또한 무관 정보의 임의적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게 뭡니까? 혐의와 별도의 혐의와 관련된 무관 정보를 발견하면 탐색을 중단하고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탐색을 중단하고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서 BCD에 대한 영장을 제시하고 탐색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자료를 확보한 거,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설문 이해에 대해서 논란이 많을 거고 설마 하겠지만 어때요? 최신 판례 2021년 11월 18일 전원합의체 판례까지 고려해서 더더욱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출제하신 분들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안은 영장 없이 이미 제출한 거지만 여기는 영장 없이 압수한 217조 1항의 압수로 한 단계 더 올려서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 입장에서는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고 사실은 그 판례의 문제를 써보신 분들은 그나마 이어서 쓸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목차고 뭐고 상관없어요. 저는 논리정연하게 목차를 구성한 건데 목차고 뭐고 상관없어요. 내용에 들어가신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1,500명, 1,490명 중에서 이걸 못 쓰신 분들이 제 생각할 때는 700~800명 이상 되고, 그 다음에 반절이 좀 안 되는 거 한 40% 중에 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할 수 있었던 영역, 이것은 우리 강의 시험 문제만 풀어본 게 아니라 강의까지도 계속 들었어야만 쓸 수 있는 문제예요. 이 강평까지도. 그래서 이번 이게 결정타가 될 것이다. 시험 합격 불합격에. 자, 그다음에 이제 설문 3번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설문 3번은 이제 진술서, 증거 동의가 없는 이상 이렇게 조문을 해야 되는데, 증언 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냐 물어봤으니까 꼭 써줘야 돼요. 근데 점수 2점을 주긴 줬지만 고민이 많았어요. 1점만 줘도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1점, 2점이냐는 출제자의 의도에 따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또는 근친자의 형사책임, 그 다음에 업무상 비밀에 관한 형사책임이고, 1점 정도 생각했으면 이 밑에는 아예 배점 요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근친자, 업무상 위탁을 받은 변호사 등도 아니다. 그래서 단순 보복 우려는 증언 거부권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증언 거부권 행사는 정당하지 못하다. 2점까지 주려면은 이거 내용, 근친자, 형사, 자기 또는 근친자의 형사소추, 공소제기 당할 우려, 뭐 유죄 판결이 드러날 사실, 뭐 이런 것까지 함께 써주거나 해야 된다는 점 정도예요. 근데 아마 1점만 갈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병의 진술서의 증거 능력, 그게 1점이면 여기에서 이게 2점이고 밑에 4.5점인데 이게 5.5점으로 5에서 6점까지도 밑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312조 5항의 진술서 길게 쓸 건 없고, 수사 단계에서 사경의 요구로, 그래서 312조 5항이고 312조 5항 적실특 반대신문 진술조서와 마찬가지여야 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거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된다고 볼 수가 없다로 처리를 하고, 그래서 314조로 가게 되는데, 항상 학설 배점은 높지 않아요. 학설 배점 높지 않은데 이번 사례들은 학설이라고 쓸만한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적극설과 소극설이 대립한다는 정도만 써도 0.5점, 내용을 다 써도 1점. 그래서 내용을 다 쓰는 것도 증언 거부 시 실체 진실 발견의 이점을 고려해서 314조가 적용된다. 반대 신문권을 고려할 때는 충족할 수 없다. 314조 충족할 수 없다는 거. 우리 판례는 글자가 하나 빠졌네요.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피고인이 증언 거부 상황을 초래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게 4.5점이어도 여기서 2에서 3점이 배점이 됩니다. 3점. 6점이면 무조건 3점에서 4점 배점까지도 배점이 돼요. 그래서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필요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단서까지. 피고인이 증언 거부 상황을 초래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인을 협박해서 증언을 못하게 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정당하지 못한 증언 거부도 314조의 필요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하고요. 검토도 전문법칙 예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된다. 이 판례 견해예요. 소극설이고, 그리고 판례가 다수 의견이 붙인 것은 만약에 정당하지 못한 증언 거부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면 참고인이 생사람 잡으려고 수사 단계 허위 진술하고 공판정에 나와서 증언을 거부하면 이거 증거 능력이 인정돼서 유죄 판결되지 않느냐. 그래서 바로 적극설에 의하면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해놓고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죄 없는 자가 억울하게 형사처벌받게 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증언 거부권 행사는 정당하지 않은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이상 전문법칙 예외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처리가 됐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설문 4번인데요. 이제 설문 4번은 사실 원래 사법시험 문제, 제 기출 사례 딱 1강인데요. 두 가지가 돼 있어요. 사법시험에는 사실 전문법칙 예외 요건, 그 다음에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이게 섞여 있는 문제인데 여기에서 그 부분을 따서 냈어요. 그리고 이게 경찰 간부 시험에서는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의 문제로 환원이 됐고요. 그래서 갑과 을은 별개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이다. 남자와 여자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공범을 했다는 사실관계도 없고 그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피고인 단계에서 법정 진술은 선서 없이 이루어진 법정 진술이다. 그래서 선서 없는 법정 진술의 증거 능력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다만 전문 증거라는 점에서 교수님들은 전문 법칙부터 보통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전문 법칙을 했지만 2점을 줬지만 이거 1점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공범 아닌 공동 피고인의 증인 적격에 대한 학설 논의가 되게 짧아요. 그래서
2점을 줬어요. 2점을 줄지 1점을 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 써도 1점, 안 쓰면 0점, 쓰면 1점 정도로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16조 1항 피고인 갑의 진술이니까 이 정도 1점 정도. 그래서 특신상태, 설문상 특신상태도 명확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사실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도 공동피고인 이상 피고인의 지위 겸유 증인이 될 수 없다.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 상호간의 제3자 증인이 될 수 있다. 우리 판례는 별개 사건으로 공소 제기된 피고인은 상호간의 증인의 지위에 있어 법정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우리는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걸로. 왜?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은 제3자고 우연히 병합된 것 불과하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과 무관하지 않느냐. 만약 이걸 그냥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에서 사설로 해가지고 쓰셨잖아요. 잘 쓰신 거예요. 오히려 양 많아가지고 점수 잘 줄 수 있어요. 내려가서. 그래서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1, 2, 3, 사설로 쓰면 양 늘렸다는 의미에서 점수 잘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판례는 공범 아닌 자와 공범인 자를 나눠서 공범 아닌 자는 증인이 되고 공범은 변론을 분리하지 않는 한, 즉 소송 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증인이 될 수 없다 하고 검토도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로 해서 사안 적용해서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으로서 선서 능력이 있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서 없이 법정 진술을 했다라고 하면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고요. 참고로 이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제 근거까지 각주에도 써 있지만 쓰자면은 결과적으로는 전문 법칙으로 명칭이 안 나와 있는 건 전부 다 위수중이에요. 선서 능력이 있음에도 선서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다. 이런 식으로 써서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좋은 답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전체 시험을 보셨습니다. 아마 많이 떨리실 거고 점수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쉬운 문제 1번하고 4번은 야 내가 잘 썼으니까 나 10점 다 맞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1번과 4번 문제 같은 경우, 특히 1번은 누구나 잘 쓰기 때문에 아무리 잘 썼어도 6, 7점을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웬만큼 못 써도 그러니까 5점에서 7점, 제가 4점 정도까지도 얘기했는데 두 가지 범죄를 못 나누는 경우에는 조금, 그리고 다른 거 잘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범죄도 안 나누고 내용도 빈약하면 4점. 그러나 웬만하면 5점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4점에서 7점 사이 또 더 하면은 5, 6점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설문사도 논점을 맞춘 경우, 특히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을 중심으로 쓰신 분들은 이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배점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5점에서 7점 이 사이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잘 썼다고 생각을 해도.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좀 배점 차이가 많이 나서 3점에서 9점 정도까지, 3점에서 9점. 이것은 못 쓴 분들, 이 논점을 못 쓴 분들이 많으면 정당하지 못한 직원 거부에 대해서 딴 얘기를 쓰면은 0점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당하지 못한 직원 거부에 대한 논점으로 논지를 가게 됐을 때 3점에서 9점이라고 하는 점수로 체크를 하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가 결정타다. 5점에서 20점까지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단문 같은 경우는 진술 거부권에 대한 것은 뭐 누구나 다 잘 썼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안타깝게 못 쓰신 분도 있을 것도 같지만 여기서는 점수 차이가 크게 안 납니다. 그러나 자백의 보강 법칙은 대비한 사람, 대비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보강 증거에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보강 증거의 성질 20점에 맞게 목차를 좀 간추려서 쓰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냥 자보강 다 쓰는데 좀 요약해서 쓰신 분도 있는데, 요약해서 쓰신 분들은 전체를 다 잡고 쓰신 분들은 예상치 못한 고득점을 하실 거예요. 반면에 일부만 쓰시거나 또 못 쓰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당락은 자백의 보강 법칙에 관한 거 두 번째 단문, 그 다음에 사례도 2번, 3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런 추세들을 생각해 볼 때 교수 출제라고 하는 거, 그리고 국가수사본부, 그 다음에 출제자와 채점자들이 우리 시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난이도를 높게 평가하고, 적어도 어떤 변호사 특채로 들어오는 사람이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한 단계 위의 시험이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출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2년도
주관식 형사소송법 전체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